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펀드와 펀드 매니저. 펀드란 거대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기에는 시간이나 지식 또는 취미가 없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펀드 매니저에 의해 주식에 투자된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예를 들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책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펀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펀드는 과일 바구니에도 비유할 수 있죠. 사과, 배, 귤, 단감,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여러 가지 과일이 함께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입니다. 만약 사과만 들어있다면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바구니에서 꺼내 먹을 과일이 없겠지만 여러 과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펀드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적은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에 얻은 이익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지 50만 원, 아이유 100만 원, 전지현 70만 원, 송혜교 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모은 뒤 그 돈을 주식에 300만 원, 채권에 300만 원, 부동산에 400만 원을 투자해 이익을 100만 원 냈다고 하죠. 그러면 수지 5만 원, 아이유 10만 원, 전지현 7만 원, 송혜교 20만 원 등 투자 자금에 비례해 배당을 해주는 금융상품인 것이죠.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지의 50만 원은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모아서 1000만 원이 되면 주식, 채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글귀에서 알 수 있듯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자금을 운용하죠. 투자자가 직접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위험을 관리하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펀드 매니저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투자를 대행해 주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맡긴 돈을 자신의 돈처럼 관리하는 책임감과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도 펀드 매니저들에게 필요하겠죠. 예, 요즘 펀드들은 투자 많이 하십니다. 간접 투자의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이 조금 일종의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장세의 펀드 매니저분들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요. 어디에 투자해도 크게 벌기는커녕 지금 잃지 않을까 걱정이실 텐데 그래도 이들이 또 사기는 뭘 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장세에서는 또 뭘 살지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금융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신용국의 위기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미국의 동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저희가 짚어드렸었는데 이번 연휴에 미국 어떻게 됐죠? 많이 쓴 표현이 마이웨이였습니다. 신흥국의 위기와는 관계없이 돈줄을 죄기,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어제 오늘 미국하고 이 세계 증시, 일본과 우리 아시아 증시가 아주 출렁거렸습니다.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영향을 우리는 또 얼마나 받게 될 건지를 한번 큰 맥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인 박성욱 박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계속 불안합니다. 예, 어젯밤에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고 터키,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또 브라질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신흥국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서 미국 금리가 몰라서 신흥국 자산 수익률과 차이도 좁혀졌고 동시에 그 신흥국과 성장률 차이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환율 면에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전부 다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신흥국 금융 위기라는 것은 일단 고수익을 노리고 몰렸던 돈들이 빠지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신흥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신흥국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디까지를 신흥국이라고 봐야지 될까요? 그래서 그건 뭐 정의 내리기 나름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면 신흥국이고요, 어떤 지표를 보면 선진국이고요. 실제로 어떤 주가 지수를 분류하는 그룹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네.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흥국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체질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기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당장 그 위기 상황에 놓인 나라는 아르헨티나인데요. 네. 이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먼저 주목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큰 민물이 이제 밀려 들어와서 모든 네. 나라들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 취약성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 이게 양적 완화 축소로 썰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물이 얕았던 지역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르헨티나는 신흥국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국가 부도를 겪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고정환율제 비슷한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환율이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가 외환보역이 소진되고 네. 그러다 보니 또 더 이상 개입을 못하면서 환율이 급변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이 나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금 이제 주목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주로 보면 몇 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되게 싸기 때문에 이거에 의존해서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 수지 적자를 늘려온 신흥국들입니다. 네. 그 나라들 이제 터키라든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중에도 특히 이제 최근에 태국이나 터키는 정치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네. 경제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돈의 어떤 밀물이 이제 빠지니까 이런 취약점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신흥국들 일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을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이 이렇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금리가 제로 수준이었던 것도 5년여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됐고 이제는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예고도 했는데 신흥국들을 왜 신경 쓰지 않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느냐라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미국 통화 정책은 법률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과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지표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신흥국 경제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는 신흥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네. 그걸 이제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과거보다는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긴 했지만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중심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석유 생산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수입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러면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더라도 미국이 직접 영향을 받을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미국 자체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공조였다면은 네. 이제는 미국이 굳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사실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제로 수준에 놔뒀으면 거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걷어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은 신흥국을 신경을 썼어야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글로벌 예. 공조를 말씀하셨는데 2008년 리먼 사태 직후에를 보면은 그때 이제 선진국이 어려울 네, 때였고요. 그랬죠. 그때는 선진국이 어려우면 글로벌 경기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는 재정을 풀든 아니면 돈을 찍든 경기 부양이라는 동일한 그 방향의 정책을 펴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 정책 공조도 쉬웠던 거죠. 네. 근데 경기 회복기에 오면 그 나라마다 경기 회복의 시기와 속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여전히 부양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부양 정책을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글로벌 정책 공조는 그렇게 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사실 미국이 예.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이 양적 완화를 조절하지 않기도 무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먼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항상 그런 위기에는 외부 요인과 함께 내부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내부 요인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이 위기의 원인이 그 나라 자체 책임으로 돌려질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내렸던 것은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다시 경기 후퇴 국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경기? 예, 그 제조업 지수는 일부는 그 날씨 상당히 이례적으로 추웠던 날씨와도 관계 있는 걸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그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그 고용 지표가 네. 그 지켜봐야 될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고용도 이제 뭐 실업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이번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사실 더 걱정은 중국이에요. 네. 성장률이 예전만큼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고요. 그 글로벌 금융 이후에도 중국 당국이 신용 공급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투자에 의존해서 선진국 경기 후퇴에 따른 수출 둔화를 대신해서 이제 그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신용 팽창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품이 많이 커질 그런 우려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시진핑 정부의 경우에는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더라도 네. 경제 거품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소비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은 성장률에 그렇게 크게 그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지지는 네.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좀 많이 하겠다는 그런 네. 입장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흥국의 위기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또 일본에서도 빠지게 되면은 사실 많이 부풀려져 있던 일본의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그것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는데요. 예, 먼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나타나면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네. 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네, 아베노믹스의 한 축이 이제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건 이런 아베노믹스가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 주가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국제금융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면
예, 이게 그 아베노믹스의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밖에도 사실은 지금 올 그 4월에 그 일본이 재정 관전화를 위해서 소비세를 네. 올리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과거에 보면 소비세 인상 직후에는 이전에 이미 그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과거 97년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일본 경제도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신흥국도 어렵고 미국의 뭐 경기가 악화되진 않겠지만은 시장이 조정받을 수도 있겠고 중국의 성장도 예전만 못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좀 다시 또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현재 그 상황의 가장 큰 대전제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한다면 그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도 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당히 있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위기다라고 하면서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네. 위기라는 게 상당히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박사님 것 오늘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들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금융연구원의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인 박성욱 박사였습니다.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돈은 돈을 좋아하는 걸까요? 돈이 돈 있는 곳에만 흘러 들어가니 말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나라 돈이 126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가 조사한 것인데요. 각종 보조금이나 또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혜택, 그리고 대출과 보증 같은 정책금융 지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이 돈으로 연구개발비, 즉 R&D 투자를 하면 할수록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R&D 할 돈이 없어 못하고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 나라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2년에만 약 1,684억 원입니다. 삼성 다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장 많이 정보 보조금을 받았고 한진과 한화, 포스코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러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기업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가는 돈을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할까요? 사실 그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돈이 진짜 R&D에 쓰이지 않고 여기에 기대서 연명하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서 나라 돈이 의도대로 쓰이지 않는 문제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원금이 대기업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 중소기업에 가도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문제.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주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잘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정부가 잘 알아서 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세금을 냅니다. 대기업, 증세로는 외면하면서. 부디 이 세금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업종 지도를 꼼꼼히 분석해 보겠는데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많이 추우셨죠? 아, 예,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네. 이 서울시 자영업자 업종 지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예, 서울시 자영업자 업종 지도는 이제 매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25개 구에 대한 업종별 생존율이나 밀집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데이터집인데요. 네. 이 타이틀은 지금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 지도라는 타이틀 아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울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자료하고 2011년 서울시 인구 및 지하철 승하차에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를 교차 분석해서 각 구별로 어떤 구가 가장 많이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구가 또 어떤 업종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뭐 생존율이 어떤지 이걸 분석한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각 구별 지금 이 연구 데이터에 보면 43개 생활 밀착 업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식업이 한 10개, 서비스업 22개, 도소매업 11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됐고요. 공급과 수요라는 차원으로 지금 교차 분석하면서 과연 어떤 업종을 창업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이게 2011년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2014년 입장에서 작년 데이터가 아닌 한 거의 2, 3년 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서울시 자영업자 업종 지도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지금 1년 전에만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 2013년 거라면은 2011년이면 너무 먼데요. 맞아요. 상당히 멀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각 서울시의 통계연보를 놓고 보면 이게 매년 연초에 나오다 보니까 그 전해에 만들게 돼 있고요. 그 전해에 만들다 보니까 또 그 전전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 입장에서 본다면 한 2, 3년 전의 데이터를 보게 되는 차원에서 약간 좀 시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43개 생활 밀착형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 오래 살아남는지 생존율이 높은지 또 아닌 업종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 43개 생활 밀착형 업종은요. 이게 어떤 이 서울시 연구기관에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골목상권에서 대표할 만한 업종, 이를테면 외식업 같은 경우는 한식, 중국식, 일식, 양식, 분식, 패스트푸드, 치킨, 제과, 호프, 간이, 커피 전문점 이렇게 됐고요. 서비스업도 한 22개,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슈퍼, 편의점, 컴퓨터 판매, 수리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골목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성적으로 하나의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고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업종이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한 관심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2011년까지 3년 생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개 업종은 이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3년 이상 생존율에서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문 업종들, 이를테면 치과의원이나 일반 의원, 약국, 병원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 외에 이 자동차 카센터
한 75.4%로 상당히 좀 그래도 3년 이상은 살아남는다 네. 보여졌고요. 노인 요양시설이나 세탁소, 편의점, 뭐 헬스클럽, 여관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시설업이다 보니까 3년 이상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반대였죠. 반면 좀 예. 그 하위 식기 업종, 즉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업종으로 네. 가장 생존율이 떨어지는 첫 번째 업종으로는 PC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3년 지나면 한 31%밖에 살아남지 않은 거로 예. 보여져서 아마 최근에 요 금연법 시행을 앞두고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PC방만 5,000개 매장이 지금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1등이 PC방으로 가장 생존율이 낮은 반면 2등 같은 경우는 이런 보세 의류점 같은 옷가게 네. 그러면 휴대폰 판매점 뭐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휴대폰 판매점 생겼다가 뭐 또 문 닫고 이런 예. 경우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당구장이나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도 요즘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많고요. 분식점이나 특히 또 여성 관련 업종으로 피부관리샵, 네일샵, 또 호프 간이주점, 한식 이런 업종이 전반적으로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보다는 이 생존율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를 좀 타는 업종이라고 봐야지 되겠나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고 예. 봐야 되고 많이 네. 오픈하고 예. 또 많이 망하는 또 이런 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25개 구별로 업종별 경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밀집도라는 것이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요 밀집도 이거 상당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은 예. 앞으로 43개 업종이라도 구체적으로 이 업종을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가를 각 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네.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10개 외식업 같은 경우는 10개 업종 중에서 특히 한식 전문점 같은 경우는 중구, 강남구, 종로구 중에서 상당히 사업자 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많으면서 밀집도도 좀 떨어졌다. 네. 즉 반면 또 생존율이 높은 지역이었다는 걸로 이해될 수 있고요. 예. 하지만 강북구나 중랑구, 금천, 서대문, 양천구 같은 경우는 3년 생존율도 떨어지고 경쟁률도 아주 치열한 구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치킨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노원, 강서, 양천, 은평, 관악, 송파,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경쟁 밀도도 상당히 높았고 사업자 수도 상당히 많은 이런 구였고요. 네. 또 3년 생존율이 다소 떨어지는 구는 마찬가지로 강서구, 광진구, 노원, 송동, 중랑구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치킨점을 네. 중심으로는 또 이렇게 기상도가 약간 좀 달랐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분식점 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타 업종에 비해서 낮은 지역은 강동이나 강서, 동작,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구였고요. 또 제과점 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생존율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 강동구, 강북구가 좀 낮았고 네. 반대로 또 사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고밀도 경향을 보이는 구로는 양천, 중랑, 성북, 강서 이런 구였습니다. 예. 요즘 가장 여성 창업자들이 관심 있었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세를 보였던 업종이었고요. 유동인구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자 수가 많아서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한 구는 네. 마포, 종로, 서초, 강동이었고요. 또 3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강북, 도봉, 동작, 은평, 중랑구 상권으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밀집도라는 거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 거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밀집도도 봐야지 되고 유동인구도 봐야지 되고 예. 업체들의 생존율도 봐가지고 이 지도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요. 예. 각 구별로 사업체가 얼마나 있는가 예. 이 경쟁률이죠. 네. 또 동시에 인구가 예.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유동인구는 중요하죠. 지하철 승하차에 네. 넣는 데이터로 예. 잡았고요. 또 이제 상주인구는 통계 여부. 그다음에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가. 네. 이거를 각 구별로 정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어땠나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 상당히 그 보스바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3전 생존율이 높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보스바거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학원가가 있어서 네.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했고요. 예. 생존율이 낮은
높은 지역도 양천, 영등포, 성동구가 상대적으로 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학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학원이 예. 많은 반면 경쟁률이 치열해서 네. 오히려 생존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치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체 밀도수가 높은 곳이 서대문, 강동, 중랑, 성북 이런 지역이었고요. 네. 3년 생존율 면에서는 서대문, 송파, 중구 지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PC방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PC방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도시 외곽 지역에 많이 생겼다가 3년 내 생존율도 어떻게 보면 전 구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많이 퇴출당한 예.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사가 됐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도 서울 전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었지만 유동인구 대비해서 좀 고밀도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강동, 중랑, 양천, 네. 그다음 또 중구나 강남, 강북 뭐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했고 예. 생존율에서는 강북구하고 강서구가 특히 좀 아무래도 미용실이 폐업업소가 좀 많이 늘었다 좀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밀착형 업종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예. 슈퍼마켓이라든지 또 휴대폰 판매점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실은 이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 슈퍼마켓이 상당히적으로 많이 폐업을 했던 것은 예. 사실은 대형 할인마트나 SSM도 있었습니다만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편의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서대문, 중랑, 금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체 밀도수가 높았고요. 네. 생존율 면에서 타 지역보다 그나마 좀 높게 나타난 지역이 서대문, 성북, 중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슈퍼마켓 생존율은 높은 구로 네. 판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판매점 같은 경우도 중랑, 양천, 서대문, 금천구 이런 곳이 사업체 밀도수도 높았고 생존율 높은 지역은 서초구, 성북, 종로, 뭐 중구 이런 데서 네.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류점이 상당히 재밌는데 의류점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명동이 모여있는 중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업 후 생존율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용산구가 오히려 높았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중구는 생존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많이 신중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은 이 업종 지도, 자영업 업종 지도 같은 것을 창업자 입장에서 활용을 잘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뭐 생존율이 높다고 그 지역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초보 창업자나 기존 창업자들도 이런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업종하고 연관시켜서 사업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나의 관점으로 좀 재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3년 생존율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5년이나 10년 생존율 같은 네. 이런 업종이 무엇인지를 좀 유심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서울시나 중기청 같은 이런 관련 기관에 좀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계가 단순히 통계를 위한 통계가 아니고 네. 창업자 입장에서 정말 좀 실효성 있는 데이터. 네. 이를테면 뭐 1층, 2층, 3층 층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면적별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 점포를 구하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직전 6개월 동안의 개폐업 동향 정도는 네. 창업자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좀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네. 아무래도 좀 창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통계가 촘촘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키워드만 딱 넣어도 딱 데이터가 나오는 아무래도 그런 그런 세상이 식으로 돼야 되면 되겠죠.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몸 좀 괜찮으세요?
아유, 그러게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날씨도 추운데. 예, 그리고 네. 작년 한 해는 통상임금, 또 그리고 사내 네. 하청 근로자의 불법 파견 판단 때문에 네. 직접 고용 명령이 내려졌던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슈였었는데, 예. 불법 예. 파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것까지가 불법 파견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예, 경우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 노동법상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불법 파견 개념까지도 통상임금하고 같이 이슈가 됐는데요. 네. 아마 최근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삼성전자 서비스 네. 직원들이 우리는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견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하라 그러는데 보통 협력업체라 그러죠. 네. 이렇게 협력업체 근로자한테는 원래는 직접 지시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 원청 직원이 직접 지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파견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 따라서 네. 직접 지시를 하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내 하청 근로자의 불법 네. 파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보통 이런 경우가 그러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업체들에서 예, 파견을 하잖아요. 예. 예, 백화점, 유통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예. 유통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콜센터라든가 우리가 네. 협력업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네. 사내 하청 이런 죄가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제로 예전에 문제가 별로 되고 있지 않던 서비스 업체 쪽이라든가 작년에는 공공기관 내에서 이제 업무를 도와주던 사내 협력 업체들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에 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좀 원청보다 조금 낮은 게 현실인데 그걸 그렇죠. 좀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래서 이제 불법 파견이다라고 했을 때는 원청 근로자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면 원청 근로자만큼 근로 조건을 줘라라는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나왔던 판결 중에 하나가 원청의 단체 협약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만큼의 많이 배상을 해라. 해고 기간 중에 예. 이렇게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사한 근로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할 때는 예. 그 경우는 이제 기존의 처우 조건은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원청에 직접 고용되는 셈이니까 원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업이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고용 안정에 관한 것들은 보장받으실 수가 있죠. 확실하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 스스로가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노동부에서 지도 감독을 이제 사업장에 나와서 아니 사내 협력업체가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니 직접 고용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로자가 노동부에 우리가 좀 불법 파견인 것 같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혹은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는 불법 파견을 근로자다. 원청으로부터 지시받고 있으니 우리가 원청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상담 들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712님인데요. 제가 이직하는 동안 잠시 쉬면서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까지 9월달 아르바이트 비용 99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백화점에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비용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늦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달에도 결제될 금액 자체가 초과돼서 다다음 달에나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임금을 회사 사정에 따라서 미뤄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근로자가 되는 동의해 거죠. 주지 않은. 예. 예,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 비용,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으신 경우는 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노동부에 가서 저 퇴직하고 벌써 2주가 더 지났는데도 안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곧바로 문제 제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아마 백화점 실무자가 자기가 조금 업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메일이라든가 혹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네. 지금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곧바로 처리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거는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조치를 하셔야 예, 되겠네요. 그리고 네네. 5612님인데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십니다. 한 달 전에 네. 한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직원이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네.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작은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벌어지는 일 네. 중에 하나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경영이 어렵다라거나 혹은 뭐 이제 좀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줘라고 권고를 하고 근로자도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는 공고 사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아마 상담하신 분이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마 사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사직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네.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해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 권유했는데 이제 본인이 나 못 나가겠다 이런 이 예.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예. 다시 오시라고 하시는 게 가장 해결이 좋습니다. 네, 다시 그런가요? 근무하면서 예.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가 서운했냐. 네네. 예, 지금 자정일이 다시 설득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네. 나는 해고한 적 없으니 끝까지 그러면은 너도 싸워보자라고 네. 하시면 이 경우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다음 또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시간이 좀 네. 많지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고 걱정도 많은데 또 독감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